때는 깊은 밤, 창덕궁의 침전, 희정당의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궁녀들은 숨을 죽이고 내시들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조선의 왕은 잠들지 못합니다. 낮에는 대신들의 상소를 처리하고 경연에 나가 학문을 논하고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준비하느라 몸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유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등 한가운데에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올라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옷깃에 스쳐서 생긴 작은 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붉고 조그마한 혹,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약간 따가운 정도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혹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커진 것 같기도 합니다. 왕은 치미를 불렀습니다. 치미는 혹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기의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음식을 조심하시고 몸을 편히 하시면 나아질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났을 때 왕의 체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의 혹은 이제 주먹만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밤마다 열이 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라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경연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승정원의 도승지가 침전 앞에서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 대신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이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궁 안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궁 안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혹이 보통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상처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왕의 등에 난 종기 하나가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기라고 하면 피부에 나는 작은 뾰루지 정도를 떠올립니다. 약국에서 연고 하나 사다 바르면 낫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종기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종기를 가리키는 이름만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향약 집성방에도 종기의 분류와 치료법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의원들은 종기를 단순한 피부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몸 안의 독, 기혈의 막힘, 열독의 뭉침으로 보았습니다. 즉, 종기는 단순히 피부에 생긴 혹이 아니라 몸 전체의 이상 신호였습니다. 조선의학에서 분류한 종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등창입니다. 말 그대로 등에 생기는 종기입니다. 등은 심장과 폐에 가깝고 뼈와 근육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장 위험한 종기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둘째, 부골저입니다. 뼈에까지 독이 파고드는 종기입니다. 부골저에 걸리면 뼈가 썩어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골수염에 가깝습니다. 셋째, 악창입니다. 쉽게 낫지 않고 점점 퍼져나가는 종기를 말합니다. 고름이 넘쳐 흐르고 살이 문드러지는 상태입니다. 넷째, 발배입니다. 피부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 안으로 파고드는 종기입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안에서 넓게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째, 옹저입니다. 종기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특히 단단하고 깊은 종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선의학에서는 종기를 깊이에 따라서도 구분했습니다. 피부 얕은 곳에 머무는 종기는 그나마 낫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종기가 근육 깊숙이 자리 잡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살이 썩기 시작하면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뼈까지 독이 가면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종기는 세균이 피부나 피하 조직에 침투해 고름을 만드는 감염입니다. 초기에는 작지만 적절한 처치 없이 방치되면 세균이 혈액으로 들어가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혈증이란 세균이 온몸에 퍼지면서 장기가 하나씩 망가지는 상태입니다. 현대에도 폐혈증은 치명적입니다. 항생제가 없던 조선시대에 이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염 전체를 부르는 문, 한 번 열리면 닫기 어려운 죽음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왕이 서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고 가장 뛰어난 의원에게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가장 건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조선의 왕들은 오히려 일반 백성보다도 종기에 더 취약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수라상의 역설입니다. 조선의 왕이 받는 수라상은 보통 12가지 반찬에 각종 탕과 찜이 더해졌습니다. 고기, 생선, 해산물이 풍부하게 올라왔습니다. 기름지고 영양이 넘쳤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식단이 매일, 평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과잉 영양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몸 안에 열독을 쌓이게 합니다. 당시 의원들도 기름진 음식이 종기를 부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의 어이들은 왕에게 종종 담백한 음식을 권했지만 예법과 격식을 갖추는 수라상의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움직이지 않는 삶입니다. 왕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문안 인사를 받습니다. 앉아서 받습니다. 아침 경연에 참석합니다. 앉아서 강의를 듣고 토론합니다. 낮 상소와 보고를 처리합니다. 앉아서 읽고 결제합니다. 저녁 다시 문안 인사를 받습니다. 앉아서 받습니다. 밤 개인 공부와 독서를 합니다. 앉아서 합니다. 왕의 하루는 앉는 것으로 시작해 앉는 것으로 끝납니다. 드물게 사냥이나 능 행차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많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피부 아래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세균이 자리 잡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이유, 겹겹이 쌓인 옷입니다. 왕의 복식은 신분과 격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무겁고 두꺼웠습니다. 여러 겹의 옷이 몸을 감쌌고 특히 등 부분은 통풍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도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피부가 습하고 더운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등은 땀이 가장 많이 차고 가장 통풍이 어려운 부위입니다. 조선 왕들에게 등창이 유독 많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정치가 만든 병입니다. 왕의 자리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쉼없이 쌓이는 자리였습니다. 대신들은 매일 서로 다른 주장을 들고 왔습니다.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이 서로를 물어뜯는 당쟁 속에서 왕은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 하나가 나라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흉년이 들거나 역병이 돌면 모든 책임은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노하는 것도 왕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 끝없는 무게가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잠을 방해합니다. 몸의 회복력을 빼앗아갑니다. 왕은 강해 보였지만 실은 가장 취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잉 영양,
운동 부족, 통풍 불량, 극심한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겹쳐진 몸 위에 종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의원들은 종기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당시 의학은 분명 한계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의 어이들은 수백 년에 걸쳐 쌓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치료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의학에서는 종기의 고름이 충분히 익기 전에 건드리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농이 익어야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름이 충분히 차고 익어야 그것을 제거했을 때 독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보았습니다. 너무 일찍 절개하면 독이 안으로 퍼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고름이 한 곳에 모여야 제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이 퍼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과적 치료입니다. 고름이 충분히 익었다고 판단되면 의원은 침도를 들었습니다. 침도란 침과 칼의 중간 형태로 종기를 절개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절개 후에는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씻었습니다. 뜸도 중요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쑥을 태워 그 열로 독을 흩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초기 종기에 뜸을 뜨면 효과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부항도 사용했습니다. 대나무나 흙으로 만든 통을 달고 피부에 붙이면 안의 공기가 식으면서 살을 당겨 올립니다. 이것으로 나쁜 피와 독을 빼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농법이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고름이 잘 빠져나오도록 상처를 열어두고 천천히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황련은 강한 소염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오늘날 연구에서도 항균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은화, 즉 인동초꽃은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약재로 자주 쓰였습니다. 영규 역시 종기 치료에 널리 사용되던 약재입니다. 생기사는 종기 치료에 특화된 처방으로 여러 약재를 배합해 고름을 빼고 세사를 돋게 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고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약재를 기름에 녹여 굳힌 고약을 종기 위에 붙여 독을 뽑아낸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일부 성분은 항균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편 민간에서는 더욱 다양한 방법들이 쓰였습니다. 두꺼비 독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꺼비의 피부 분비물에는 실제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것을 종기에 바르거나 두꺼비를 다려 먹기도 했습니다. 진해를 갈아붙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진해 역시 일부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 기름을 바르거나 숯가루를 상처에 대는 방법도 쓰였습니다. 된장 고약은 아마도 가장 흔한 민간요법이었을 것입니다. 발효된 된장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 실제로 약간의 효과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민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요? 한양의 해민서나 지방의 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약을 살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은 마을에서 조금 안다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무당에게 가서 구술했습니다. 종기가 귀신이 붙은 것이라 믿기도 했습니다. 약초를 스스로 캐어 다려 먹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낫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어의, 최고의 약재, 최고의 처치. 그런데도 왕들은 종기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그 시대가 가진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치료의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합니다. 통증 없이 잠든 상태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종기를 절개할 때 환자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종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5번째 왕 문종은 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종은 왕위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종기로 고생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등에 종기가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나았다 싶으면 다시 생기고 가라앉았다 싶으면 다시 부풀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문종의 종기는 다시 심해졌습니다. 어이들이 모였습니다. 절개를 해야 했습니다. 문종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증을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도가 피부를 가르는 순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록에는 절개 과정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의 고통을 그대로 적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름이 쏟아지고 출혈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씻어내고 약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또 절개를 해야 했습니다. 고름이 다시 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절개, 배농, 약 처치, 회복, 재발, 다시 절개. 매번 통증이 따랐습니다. 매번 출혈이 있었습니다. 매번 감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절개 도구는 끓는 물로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상처를 통해 새로운 균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수술로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면역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8이었습니다. 문종의 죽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아직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틈을 노린 것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만약 문종이 종기 하나로 죽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작은 종기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조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개혁 군주였습니다. 탕평 정치를 펼치고 규장각을 세우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정조 역시 종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재위 말년에 종기가 심해졌고 결국 4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가 죽은 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고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조선을 뒤흔든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조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 세도 정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종의 경우도 빠질 수 없습니다. 경종은 즉위 후 건강이 극도로 나빴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영조가 이었습니다. 왕의 건강 하나가 권력 구도를 바꾸고 다음 왕을 결정하고 나라의 방향 자체를 뒤틀었습니다. 질병이 정치를 움직였습니다. 작은 상처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종기로 고통받는 것, 왕이 더 불행했을까요? 평민이 더 불행했을까요? 왕은 과잉 영양을 가졌고 평민은 영양이 부족했습니다. 왕은 앉아서 지냈고 평민은 땡볕 아래서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왕은 최고의 의원에게 치료받았고 평민은 민간요법에 의지했습니다. 왕은 당파 싸움과 통치의 무게를 짊어졌고 평민은 굶주림과 세금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병에 취약했습니다. 왕은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무너졌고 평민은 너무 못 먹어서 몸이 무너졌습니다. 왕은 움직이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나빠졌고 평민은 너무 혹독하게 움직여서 피부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왕은 최고의 치료를 받았지만 세균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민은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갔습니다. 같은 병이었지만 이유가 달랐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삶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기 앞에서 왕이나 평민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균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항생제가 없는 세상에서 감염 앞에 인간은 모두 약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선의 어이들은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 쌓인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의보감에 담긴 지혜는 그 시대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학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세균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입니다. 항생제가 발명된 것은 1928년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감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종기 하나가 왕을 죽이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국에 가면 항생제를 살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소독하고 연고를 바릅니다. 감염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당연함은 불과 100년도 안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작은 상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등에 난 혹 때문에 잠 못 이루던 그 밤처럼 오늘 작은 상처 하나를 소독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행운 하나가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결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